자, 이제 제3절에서 이제 임대차가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하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정리를 할 건데요. 주의할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임대차에 관한 문제를 푸실 때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자꾸 떠올리는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실 때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정확하게 하셔야 되냐면 원칙부터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그리고 뭘 들어가는 거죠? 예외로 들어가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이고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 일종의 예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임대차의 객체는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이고 주택 임대차는 물건 중에서 특별히 주거용 건물, 주택에 관한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이니까 민법상 임대차가 뭐예요? 원칙이고 주택 임대차 보호법 뭐인 거죠? 예외인 거잖아요. 그죠? 거꾸로 접근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실제로 시험 문제도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와요. 근데 민법상 임대차에서는 기본적으로 3문제 이상이 나와주거든요. 근데 모든 문제를 무조건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끌어다가 푸셔가지고 틀린 분들이 대단히 많으니까 일단 먼저 뭐가 원칙이죠? 민법상 임대차가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민법상 임대차를 공부할 때는 뭐는 생각도 하지 마셔야 돼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은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먼저 민법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신 다음에 예외적인 뭘요? 주택 임대차 보호법을 접근하셔야 헷갈리지 않으니까 항상 뭐 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교재 보시면 618조 의의가 나오죠. 한번 보시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임대차 객체는 목적물 물건입니다. 따라서 동산일 수도 있고 부동산일 수도 있고 토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요? 건물일 수도 있죠.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낙성계약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사용 수익하게 해야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약정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또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반드시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무상이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용대차죠. 그러니까 임대차와 사용대차를 구별하는 기준은 무상이냐 유상이냐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차임에 관한 약정이 없어서 무상이면 뭐가 되죠? 사용대차가 되니까 반드시 차임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되겠죠. 의의 보시고 성질 한번 읽어보시고 넘겨보시면 부동산 임차권의 강화가 나와요. 일단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입니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상대권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대항력이 없어요. 다만 등기를 하게 되면 대항력을 갖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단은 주택 임대차 보호법 뭐 하지도 마세요.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죠? 그 다음에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등기를 하면 임차권자도 뭐 할 수 있죠?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이런 문제죠. 갑이 을과 만나서 임대차 계약을 해서 을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병이 불법으로 그 임차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요. 이때 을은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직접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권은 채권,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뭐죠? 상대권이니까 제3자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죠? 이렇게 분위기 싸하지? 큰일 났네. 그 다음에 을이 직접 병에게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죠? 채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이 뭐 될 수 없어요?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다만 임차권자가 뭐 하면요? 등기를 하면
요 제3자에게 뭐 할 수도 있어요? 대항할 수도 있고요. 제3자에게 직접 방해 배제를 해달라고 뭐 할 수도 있어요?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우측에 보시면 처분 가능성 해가지고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처분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존속 보장해가지고 민법상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성립해가지고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합의만 있으면 성립하고요. 목적물은 물건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넘겨보시면 대표 예제가 나오죠. 임대차에 관한 대표 예제입니다. 임대차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임대차는 목적물의 수수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 X예요. 왜요? 임대차 계약은 낙성 계약이지 요물 계약이 아니잖아. 이런 형태의 질문은 계속 반복적으로 냅니다. 2번 타인의 물건이라도 임대할 수 있다. 오, 맞아요. 꼭 자신의 소유물일 필요는 없거든요. 답은 2번이죠. 3번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더라도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는다. X죠. 임차인에게 뭐가 인정돼요? 대항력이 있다면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따라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죠. 4번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등기하여도 물권으로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X죠. 등기하면 뭘 가져요? 대항력을 갖고요. 등기하면 방해 배제 충고권이 인정된다는 말은 등기함으로써 물권의 성질을 띠게 된다는 거죠. 5번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은 등기 협력 의무를 지는 것이 원칙이다. 이것도 뭐예요? X입니다. 원칙은 아니고요. 반대 특약이 없는 한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니까 틀린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4번 임대차의 존속기간에서 최장기간의 제한인데 무제한입니다. 일단 그 밑에 판례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거 어떤 문제냐면 우리 민법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20년을 초과해도 상관이 없고요. 따라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무제한이고 영구무한으로도 설정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리면 민법을 개정해야 되거든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아직도 개정은 안 하고 있어요. 개정은 안 하고 있더라도 그 조항 자체는 뭐예요? 무효인 것이기 때문에 영구무한으로 설정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따라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됨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최단기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단기를 전혀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게 되냐면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는다면 최단기가 보장이 안 되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임대인이 해지 통고라면 6월, 임차인이 해지 통고라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뭐가 되냐면 소멸이 돼요. 이것도 별거 아닌데 잘 틀려요. 예를 들어서 모의고사를 제가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X래요. 왜 X예요? 그러면 주택은 2년을 보장하잖아요. 이런단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주택 임대차 보호법 뭐예요? 예외적인 거예요. 그죠? 다시 말하면 주택이란 말이 없다면 뭐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민법을 풀어야 되고요. 임대차는 최단 기간 보장하지 않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기간을 연장해가지고 합의에 의한 갱신 가능한데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하고요. A번 단기 임대차 갱신 이런 거 가입해버리세요. 보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번 토지 임차인에 뭐가 나오죠? 갱신 청구권이 나오고 있는데 요 토지 임차인의 갱신 청구권은 중요한데 좀 이따가 한꺼번에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안 설명드리고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 묵시의 갱신 법정 갱신 제도가 인정이 되는데 이건 제가 주택 임대차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가 나와 있죠.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전에 임차권이 소멸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의 효력입니다. 자, 우리가 물권법을 해주는 거 있죠. 물권은 직접 지배권이다. 따라서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된다. 그래서 전세권 설정자나 지상권 설정자에게는 사용 수익하게 해줄 의무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채권이고 지배권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이행을 해야, 협력을 해야 비로소 임차권은 뭐죠? 만족을 얻는 거예요.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라 뭐예요? 채권이기 때문에. 따라서 1번, 목적물을 적극적으로 인도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요? 임대인에게는. 주의하실 것은 누구한테는 없는 거예요? 전세권 설정자나 지상권 설정자, 이런 사람에게 이런 의무 없는 거예요. 2번, 또 고장난 것이 있으면 뭐 해줄 의무가 있어요? 수선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상적인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번, 누가 방해를 하고 있다면 방해를 제거해 줄 적극적인 어떻게 해요? 의무가 있고, 또 4번, 임대차는 유상계약이니까 담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 나와 있는 1, 2, 3번은 누구에게만요? 임대인에게만 있는 의무고, 지상권 설정자나 전세권 설정자에게는 이런 의무가 없다는 거 머릿속에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셔야 되고요. 441페이지 오시면 임차인에 뭐가 나오죠? 권리가 나오는데 1. 목적물을 사용하고 수익할 수가 있는데 범위는 목적물의 용법에 쫓아서, 용도에 쫓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나번 임차권의 대항력 없죠. 다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고요. 또 2번, 임차인은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는데 상한 청구권의 내용 해가지고 밑에 줄 보시면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여기서 필요비를 지출한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임차인은 필요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지출한 때 바로바로 청구하고요. 또 밑에 줄 우측 보시면 임차인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에, 유익비는 언제 청구하는 거냐면 종료 시에 청구하는 거예요. 자, 필요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지출한 때. 유익비는 언제 청구합니까? 종료할 때. 비교할 것이 있어요.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를 언제 청구하냐면 반환 시에 청구하거든요. 점유자는 필요비 유익비를 언제 청구합니까? 반환 시. 그래서 만약에 임차인은 유익비를 반환 시 청구한다 그럼 뭐예요? X자. 왜냐하면 종료 시와 반환 시는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 임대차 계약이 끝나는데 다음 주 주말에 이사 가기로 하면 반환한 때는 뭐예요? 오늘이고, 종료한 때는 뭐예요? 오늘이고, 반환한 때는 뭐예요? 다음 주 주말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종료 시와 반환 시가 다른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유익비 상한을 종료 시가 아니라 반환 시 청구한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된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나번해가지고 제척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행사기간이겠죠.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동안만 청구할 수 있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고, 4번, 이 필요비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뭘 행사할 수 있죠? 유치권 행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라번에서 임차인의 매수 청구권이 나옵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요, 복습할 게 있어요. 지상권에서 이렇게 배웠죠. 존속 기간이 만료됐다는 사유로 소멸하면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 그 갱신 청구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자가 거부한다면 지상권자는 내 건물 사라,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다라고 배웠죠. 여기까지는 지상권의 내용인데 토지 임차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도 지상권자와 마찬가지로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면 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 뭐냐면 토지 임대차의 경우에는 존속기간에 약정이 없는 토지 임대차이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에도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때는 굳이 별도로 갱신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지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가 두 가지인 거예요. 첫째,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하고 갱신 청구했다가 거부당하든지, 둘째,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어서 임대인의 해지 통고로 소멸한 경우, 둘 중에 한 가지 사유가 있으면 뭘 청구할 수 있죠?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특히 이 노란색으로 쓴 부분은 지상권하고 다른 부분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도 같은 취지니까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자, 건물 등의 임차인이 사용하면서 뭔가를 부속시켰어요. 결합시켰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이 결합된 부분이 부합이 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만약에 부합이 되면 이미 임대인 소유가 됐기 때문에 내 건데 사라는 취지의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요. 이때는 뭐로 가게 되냐면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게 됩니다. 일단 주의하실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익비는 언제 청구해? 임대차 종료 시에 청구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요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배제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셔야죠. 근데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서 부합한 경우에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켰다면 이때는 뭘 청구할 수 있냐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거부하지 못하고요. 또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습니까?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었거나 또는 매수해서 부속시킨 물건이어야 되고요. 그것이 뭐 되지 않아야 돼요? 부합되지 않아야 되죠. 만약에 부합이 돼서 임대인 소유가 됐다면 내 건데 사라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없고 뭐로 가게 됩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 문제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어려운 사례가 나올 수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1층 건물이 있는데 갑의 소유, 갑이 임대인이라는 얘기죠. 근데 을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을이 어느 날 와가지고 2층 좀 올립시다 라고 하길래 임대인이 네가 돈 있으면 올려라 라고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을이 자기 비용으로 2층으로 뭘 하게 됐냐면 증축하게 됐거든요. 근데 갑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2층이 지가 지은 거니까 지 거라고 우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불러서 각서를 받았어요. 2층에 대해서 어떤 권리도 주장하지 않겠다라는 뭐죠? 각서를 하나 받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 증축된 부분은 원칙에 따라서 뭐가 돼요? 부합이 되기 때문에 누구 거예요? 갑 거죠. 그죠? 따라서 내 건데 사라는 부합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청구하게 돼요?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게 되고요. 요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죠? 배제할 수 있죠. 따라서 요 각서는 유효한 것이고, 따라서 요 각서 때문에 유익비는 뭐 하지 못하는 거예요?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만약에 요 2층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으면, 출구가 밖으로 뽑아져 있으면 그때는 뭐 하잖아요? 부합하지 않고요. 또 갑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동의를 얻었으니까 뭘 청구하게 돼요?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게 되는데, 요거는 뭐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 없죠. 이때는 각서가 뭐예요? 무효가 되고요. 따라서 각서에도 불구하고 을은 갑에게 부속물 매수를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죠?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게 각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증축하는지가 중요하게 됨을 주의하시 바래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임대인 입장이라면 각서 받았다라고 안심할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지켜보고 있어야죠. 어떻게 해요? 독립성 없게 안으로 출구를 뽑도록 꼬셔야 되고, 그죠? 일로 가니까, 그죠?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세입자 입장이라면 어떻게 하든지 뭐로 뽑아야 돼요? 밖으로 뽑아내야 뭐죠? 손해를 보지 않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무단으로 증축했어요. 무단으로 증축했을 때는 부합되게 증축하는 게 좋아요? 독립성이 있게 증축하는 게 좋아요? 그죠? 부합되게 증축하는 게 좋아요. 자, 왜냐하면 부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거나 매수해서 부속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단으로 집을 지어 증축했다면 어차피 뭐는 청구하지 못하는 거예요? 부속물 매수는 청구하지 못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유익비 상한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굳이 뭐 받을 필요 없어요? 동의 받을 필요는 없는 거니까, 만약에 무단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부합되게 독립성 없게 증축하는 것이 오히려 세입자에게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은근히 뭐죠? 중요한 부분이고 시험 문제 내면 좀 어렵게 내는 부분입니다. 판례도 뭐죠? 같은 취지들이 있죠. 자, 이제 넘어가가지고 대표 예제를 풀어보면 되겠죠. 444페이지입니다. 임차인의 유익비 상한 청구권과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비교 설명한 다음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부속된 물건이 건물 기타 공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면, 구성 부분이 됐다는 말은 뭐가 됐다는 거예요? 부합됐다는 말이죠. 그죠? 부합됐다는 말이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의 대상이 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부합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때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의 대상이 된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최근에 가장 핫한 부분이죠. 2번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임대인의 동의로도 건물이나 공작물을 부속한 경우나 임대인에게서 매수한 경우로 한정되지만 유익비 상한 청구권 그러한 제한이 없다. 그래서 제가 무단으로 증축할 때는 아예 뭐예요? 독립성이 없게 증축하는 게 더 낫다 그랬죠. 3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없으나 왜요? 강행 규정이니까.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당사자 약정에 의하여 포기될 수 있다. 왜요? 임의 규정이다. 맞죠? 4번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에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유익비 상한 청구권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앞뒤가 뭐죠? 뒤밖에 있어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유치권 행사할 수 없죠. 왜요? 유치 목적물은 반드시 타인의 소유물이어야 돼요. 매수 청구한다는 말은 누구 거란 얘기예요? 내 건데 사란 얘기잖아요. 따라서 각종 매수 청구권을 이루는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유익비 상한 청구권은 임대인이 목적물을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이요? 6개월이 행사해야지만 부속물 매수 청구 그와 같은 제한이 없다는 지문도 뭐죠? 맞는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 2번 임대인의 의무입니다. 1번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원칙적으로 후불입니다. 그래서 월세면 월말,
연세면 연말, 수확물이면 수확 후 즉시. 다시 말하면 후불이 원칙이고요. 우측에 나번 차임 증간 청구권 옆에다가 화살표책 해가지고 제한 없음이라고 저 하나 메모해 두세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1년에 한 번씩 뺏기 못하는 것은 주택 임대차가 그런 겁니다. 임대차는 뭐죠?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잘 틀리시는데 임대차의 경우에 차임 증액에 대해서 무제한이다 그러면 또 틀렸대. 왜 틀렸다고요? 주택은 제한이 있으니까. 그건 뭐예요? 주택이 제한이 있는 거고요.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뭐가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4번 부동산 임대인의 법정담보물권은 저당권을 떼는데 이렇게 기억하기로 했죠. 연체 차임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 소유의 건물을 압류하면 그게 뭐가 되죠? 법정 저당권이 되는데 그게 뭐예요? 비고. 또 임차인 소유의 동산이나 과실을 압류하면 그게 뭐가 되죠? 법정 질권이 되는데 그게 뭐죠? A와 C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4번 차임지급 연체와 계약의 해지가 나오는데 2기분의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몇 기요? 2기. 2기라는 말이 뭐예요? 월세면 2달, 연세면 2년치, 주세면 뭐죠? 2주치죠. 따라서 2개월의 차임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예요. 뭐라는 보장이 없어요? 2달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2달도, 2년도, 2주도 아닌 2기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2번 임차물 보관 의무가 나와 있는데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해서 보관해야 됩니다. 언제까지냐면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까지. 이것도 은근히 잘래. 임대차 종료 시까지 선관주의 의무 부담한다. 그럼 뭐예요? X. 언제까지요? 반환 시까지 선관주의 의무를 부담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반환 시하고 종료 시는 뭐죠? 다른 거니까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3. 무단 양도 전대가 금지가 되고요. 4번 임차 목적물을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되면 반환할 의무가 있고요. 5번 임차인이 여러 명인 경우엔 이러한 의무를 어떻게 해요? 연대해서 부담하게 됩니다. 대표 이제 풀어볼게요.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대차 계약 시 목적물에 대한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임대인이 1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지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이를 재개할 수 없다는 약정은 무효이다. 이게 맞거든요. 왜 맞죠? 임대차는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죠. 그러니까 얘만 뭐예요? 임의 규정이에요.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만. 따라서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죠. 따라서 이것은 뭐가 돼요? 무효인 거죠. 2번 차임 증감 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628조 규정은 월세가 있는 임대차에만 적용되고 보증금인 채권적 전세권만 있는 임대차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는다. X죠. 당연히 뭐죠? X고 답은 뭐죠? 2번이죠. 3번 임대차 계약에서 차임을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어요. 이 특약은 무효일까요? 유효일까요?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 유효적이죠? 왜냐하면 증액하지 않는다는 특약은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그죠? 세입자에게 유리한 것이니까 이런 특약은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따라서 원칙적으로 불증액 특약이 있으면 증액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인데 계속 보시면 그 특약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신의 측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이때는 특별히 임대인이 차임증액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죠? 맞는 지문인 거죠. 4번 차임 감액금지 특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죠. 깎지 못한다는 것은 임차인에게 뭐예요? 불리하잖아요. 따라서 어떻게 해요? 효력이 없다. 무효고요.
5번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였을 때 그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요력은 청구 시에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임 증감 청구권도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가 나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출제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정리를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점대하려면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돼요. 동의 없으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첫 번째 정리할 것은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또는 전대한 경우입니다. 교재는 두 가지를 나눠서 설명하고 있지만 굳이 나눌 필요는 없고요. 한번 읽어보시되 핵심들을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정도예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보통 여기도 사례가 나오겠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서 갑이 임대인이고 을이 임차인인데 을이 자신의 임차권을 병에게 양도하려고 해요. 또는 한 번 더 임대한다, 전대하려고 해요. 그러면 임대인으로부터 반드시 뭘 받아야 되냐면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근데 동의를 안 얻었어요.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뭐 했어요? 전대했어요. 그죠? 첫 번째.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다. 꼭 기억해 두셔야죠. 왜냐하면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양도 전대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버리면 을은 갑의 병에게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겨요. 항상 모든 책임은 무엇을 전제로 하는 거죠?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따라서 양도 전대 계약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고요. 따라서 을은 병에게 동의를 받아줄 책임을 부담하고요. 동의를 못 받아준다면 담보 책임이라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양도 전대는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병은 자신의 권리를 갑에게 뭐 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 없겠죠. 뭘 못 받았어요? 동의를 못 받았으니까. 따라서 첫째, 갑은 소유권을 이유로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때 병은 못 나겠다라고 거부할 수는 없어요. 왜요? 동의를 안 받았으니까. 근데 유의하실 것은 을에게라는 거 좀 조심하세요. 을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의를 안 받았다 하더라도요. 갑과 을 간의 임대차 계약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라면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갑도 병도 아닌 을인 거죠. 따라서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되 어떤 형태의 반환 청구해야 돼요?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뭐 해야 돼요? 반환 청구해야 되고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갑은 을에게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어요. 자, 자신의 물건을 을에게 지배시키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우리가 뭐죠? 간접 점유자라고 하죠.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는 형태의 반환 청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안 된다. 왜냐하면 점유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침탈이 필요하기 때문에. 을 스스로 양도하고 을 스스로 전대한 것은 뭐가 아니에요? 침탈이 아니에요. 따라서 점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라고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갑이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면 을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할 것이고 갑에게 손해가 없는 상태니까
병에게 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갑은 무단으로 양도 전대했다는 이유로 을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정리해 볼게요. 첫째,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동의가 없었다 하더라도 양도 전대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하고요. 셋째, 따라서 임대인은 양수인 또는 전차인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다른 형태의 반환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주의하실 것은 침탈은 없기 때문에 점유권을 이유로는 반환 청구할 수가 없고요. 또 갑은 을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동의 없는 거죠. 그죠? 동의 없는 거. 그럼 이제 하나만 더 하면 되겠죠. 동의 있는 것. 일단 동의를 얻어가지고 양도한 경우는 설명드릴 게 없어요. 왜냐하면 동의를 얻어서 양도했다면 을은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벗어나고 병은 새로운 임차인이 된다로 끝나는데 문제는 동의를 얻어가지고 전대차하는 경우가 아주 특이합니다. 자, 보시면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했고요. 을이 또다시 병에게 전대차를 했는데 이때 을을 우리가 전대인이라고 하고 병을 우리가 전차인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갑,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았냐면 동의를 얻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병이 그 목적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은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어차피 병이 취득하게 된 권리는 채권이라는 점이죠. 뭐죠? 채권. 따라서 병은 자신의 권리를 을에게만 주장할 수 있고요. 갑에게는 행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고장 난 것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누구한테요? 을에게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누구한테는요? 갑에게는 요구할 수가 없어요. 다만 문제가 뭐냐면 이 병이 살고 있는 이 집은 을의 집이 아니라 갑의 집이기 때문에 의무는 병이 갑에게 직접 부담한다는 점. 이게 아주 특색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 통지해야 될 의무도 병은 갑에게 직접 부담하고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서 반환해 줘야 될 의무도 누구한테요? 갑에게 직접 부담합니다. 차임도 갑에게 직접 줘야 됩니다. 만약에 우린 관행은 월세를 누구한테 주죠? 을한테 주잖아요. 그죠? 관행대로 을에게 차임을 지급한 경우에는 갑이 또 달라고 요구하면 이중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특색이 있고 이거를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교재 어디 나와 있냐면 450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밑에서부터 한 10번째 주면 이 임대인 보호를 위한 예외 이게 나옵니다. 그죠? 한번 읽어볼게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전차인은 임차인에 대한 차임 지급으로 임대인에게 뭐하지 못해요?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630조 1항에서 명문으로 뭐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630조 1항 때문에 병은 차임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임대인에게 줘야 되고요. 만약에 차임을 누구한테 줬어요? 임차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중 지급의 위험이 발생하게 되고요. 아주 상식적이지 않고 이상한 거기 때문에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우측에 대표이자가 있죠. 대표이자 풀어볼게요.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전대한 경우. 이거 앞에 대표이자 안 풀었죠. 그죠? 449페이지 한 번씩 떼어놓았죠. 그죠? 449페이지 보시면 대표이자 나옵니다. 그죠? 449페이지 대표이자부터 풀어볼게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한 임대차의 양도는 1.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동의가 없더라도 양도의 계약은 뭐죠? 유효하죠. 임대인에게만 대항할 수 없다. 맞죠? 답은 뭐죠? 1번이죠. 나머지 것들은 이거 필요가 없어요. 이죠. 끝이고 다시 한 장을 넘겨가지고 451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대표해지가 나와요. 임대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전대한 경우에 임차인의 책임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임대인은 임차인에 대하여 차임 청구권을 가진다. 자, 승낙 안 받았어요. 그래도 갑과 을간의 임대차 계약은 뭐예요? 유효하니까 임차인에게 여전하게 차임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2번 임대인의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X죠. 동의 없이 양도 전대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죠. 답은 2번이죠. 3번 임차인과 전차인과의 계약은 유효하다. 을과 병간의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한 거죠. 4번 전차인은 임차인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맞고요. 5번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소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함으로써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맞죠? 갑은 병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을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방해 배제 내지는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증금과 권리금이 나오고요. 넘겨보시면 보증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한 가지만 잊지 말자고요. 연체 차임을 보증금에서 충당할지 안 할지는 임대인 마음이고요. 임차인이 연체 차임 등을 보증금에다가 충당해 줄 것을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식적이죠, 이건 그죠? 다시 말하면 월세를 보증금에서 깔지 말지는 누구 마음이라고요? 임대인 마음. 임차인이 보증금에서 까달라고 뭐 할 수는 없어요? 요구할 수는 없다는 거 하나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동시 이행 관계는 뭘 말하겠습니까? 임대차 계약이 종료가 됐을 때 목적물에 반환과 보증금에 반환은 뭐죠? 동시 이행 관계고, 물론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과 동시 이행 관계겠죠. 그다음 우수에 권리금 내용이 나오지만 최근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신설될 규정이 있기 때문에 민법에서는 보실 부분은 아닙니다. 넘겨보시면 임대차에 뭐가 나오죠? 종료가 나와요. 일단 종료 원인,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 종료가 됩니다. 2번 해제 통고가 나와요. 아까 제가 임대인이 하면 6월, 임차인이 하면 1월 지나면 임차권이 소멸되는 게 뭐죠? 해지 통고잖아요. 그죠? 아까는 뭐 했어요?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만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첫째, 약정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제가 해외로 이민 갈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임대차 계약을 썼어요. 임차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적으면 뭘 유보한 거죠? 약정 해지 사유를, 그죠? 근데 제가 임차인 진짜로 해외로 이민 가게 됐어요. 그러면 해지라면 바로 임차권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몇 달 지나요? 한 달 지나야 임차권이 뭐죠? 소멸된다는 얘기예요. 반대로 만약에 임대인이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임대인 진짜로 해외로 이민 가게 되면 임대차 계약을 뭐 하게 돼요? 해지하게 되는데 그때는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이요? 6개월이 지나야 임대차 계약이 뭐가 돼요? 소멸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약정 해지 사유에 따라서 해지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했으면 몇 개월이요?
6개월. 임차인이었으면 1월 지나 임대차 계약관계가 종료가 됨을 주의하시 바라고, 이 부분은 주택임대차도 똑같이 적용되는 예니까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임차인이 파산하게 되면요, 임대인이나 파산관제인이 해지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몇 개월이요? 6개월 지나면 임대차 계약관계가 종료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해가지고 즉시 해제해서 총 5가지 사유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한 것들이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종료 효과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자, 우측에 대표 예제를 풀어볼게요. 임대차의 해제에 관한 민법 규정의 내용 후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맞죠? 왜요?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2번 임대차 기간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이 그 기간 내에 해지할 권리를 가진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다. 맞죠? 이게 뭐예요? 약정 해지 사유죠. 3번 임차인이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에 임대차 기간이 약정이 있는 때에도 임대인 또는 파산관제인이 계약 해지에 통고를 할 수 있고까지는 맞는데, 이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해 생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가 없어요. 세까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답은 먼저 3번이죠. 4번 임대차 계약이 해지 통고로 인하여 종료하는 경우에 그 임차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제하지 않으면 임차 해지로서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맞죠? 적법하게 전대가 됐다는 말은 임대인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얘기예요? 동의를 받았다는 얘기죠. 따라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을의 임차권을 소멸시킬 수가 없고요. 소멸시키게 되면 전차인에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5번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차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9번 편면적 강행 규정 해가지고 민법에 나오는 임대차에 관한 규정은 다 뭐예요? 강행 규정입니다. 근데 넘겨보시면 나와 있지만 한 가지 빼고요. 비용 상한 충구권만 임의 규정이고요. 필요비 유익비에 관한 규정은 특약으로서도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여기까지죠. 좀 쉬었다가 이제 민사특별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